안녕하세요. 저는 최정환입니다.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공무원 강의를 20년 이상 했죠. 총 강의 경력은 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안 세는데 30년쯤 됐어요. 30년쯤 됐는데 그래서 저의 최대의 장점은 기출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많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생물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강의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기출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런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강좌는 기초완성입니다. 기초완성 공무원 생물 기초완성이죠. 저는 기본반 그리고 심화반 강의를 하던 중에 이제 수험생들 중에는 문과 출신도 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된 수험생들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인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초 완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나 이제 막 졸업한 수험생들 중에는 소위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요 기초완성 수준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각 전부 52 챕터라기는 뭐하고 52장으로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52개의 개념으로. 그래서 각 개념 뒤에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와 있는데 모두 기출문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유사한 문제들을 이제 실었는데, 그래서 고졸자 특성고등학교 전형인 경우에는 기초 완성 수준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인천시, 그러니까 대졸자 시험 중에서 인천시, 강원도, 그리고 울산시 역시 이 기초 완성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2018년까지는 생명과학 2에서도 한두 문제 출제가 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생명과학 1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강좌의 대상은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졸자 중에서 인천 그리고 울산, 강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추가의 공부를 필요로 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요 기본 개념이 어렵다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 오래되었다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는 문과 출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완성을 토대로 해서 추가로 기본 개념편 하고 그리고 심화 개념 편에 특히 하이스코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에는 이 심화 개념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들은 저희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고 카페는 네이버 카페 제 이름 치면 아마 공무원 생물 최저만 하면 아니면 뭐 제 이름 정도 쳐도 공무원 생물 최저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찾지 못하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카페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닉네임, 공무원 합격 이런 거 제대로 그러니까 카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실명으로 바꾸고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혹시 제 강의를 일부만 듣거나 또는 안 듣는 수험생의 경우에도 실명으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생명과학 1 수준에서도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는데 대개 이제 수험생들은 공부의 왕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고 공부의 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공부 방법에 아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왕도는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 번만 싹 읽어봐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그 출제 경향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출제 경향이 지역마다 매우 다릅니다. 지역마다 매우 달라서
그러나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는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같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출제 경향이 지역마다 또 출제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우선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급한 대로 시험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을 때는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는 뭐 이론 공부 쭉 읽을 때 아는 것 같아. 근데 문제를 풀려 하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자기 자신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 수 있게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선 이해 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것은 이해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실은 저도 생물학 개념을 모두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암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 그래서 시험장에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텐데 어디서 분명히 내가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것이 왼쪽 페이지인지 오른쪽 페이지인지 아니면 오른쪽 페이지 저 위에 귀퉁이인 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죠.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시험지를 내고 답안지를 내고 나서 이건데라고 생각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시험에는 그런 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완전히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배운 것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어느 정도 복습이 된 다음에는 안 보고 백제를 한번 써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8주인데 아마 한 번 정도 보강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산술적으로 따지면 좀 이게 52개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 주에 적어도 6 내지 7개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쪽입니다. 10쪽. 먼저, 과학적 탐구 방법. 자, 과학적 탐구 방법. 자, 책판 보세요. 과학적 탐구 방법인데, 물론 일부 교재에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생명과학이건 또는 화학이건 다른 그 과학에서도 적용이 되고, 요즘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인문학, 사회학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귀납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귀납법, 연역법을 배웠을 텐데 그 귀납법, 연역법과 매우 유사하죠. 귀납법은 결론이 먼저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결론이 나중에 나오죠. 역시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잎의 길이하고 그 꽃에 들어있는 꽃가루, 화분이라고 하죠. 화분의 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5개의 꽃이 있으면 그 꽃에서 꽃잎의 길이를 실제로 자로 재고 측정하고 그리고 거기 꽃잎이 다시 꽃가루가 몇 개 들어있는가 세보는 방법이죠. 그리고 실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학교에서도 이런 걸 실험이라고 하지만 실험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냥 측정,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시험에는 주로 나온다면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오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결론을 증명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시작이 되죠.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그 예는 이따 보겠습니다.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어떤 사실을 관찰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왜 그럴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답이 바로 가설이죠. 가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설 설정 단계가 있죠. 아까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만 가설 설정 단계가 있죠. 아까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온다고 했는데 이 가설이 결론인 셈인데 그러나 아직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 가설을 잠정적 결론이라고도 하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모르니까 이것을 증명해 나가야 되겠죠. 그 증명해 가는 과정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한 나름대로 답이죠. 그래서 이 가설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계획을 세우고 탐구 설계, 그리고 그 실험 계획대로 실험을 해보는 거죠. 탐구 수행. 그럼 실험 결과가 나오겠죠. 실험 결과. 그 실험 결과를 자료라고 하고 그 자료를 해석해야 되죠. 자료 해석.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도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현상에도 적용을 시켜봐야 되죠. 그래서 일반화 시켜야 됩니다.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이런 순서대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봤고, 얘는 화면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과학적 탐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실을 어떤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또는 책을 읽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그 의문점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과정이고, 귀납적 탐구 방법은 여러 가지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이죠. 시험에는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제가 이거 아까 설명드렸었죠.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왜 그럴까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한번 만들어보고 가설, 그리고 가설에 맞게끔 실험을 하고 그리고 실험의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죠. 자, 직접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뭐 대주군이니 실험군이니 이런 것들 예를 들어가면서 자, 레디라는 사람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고기 조각이 있고요. 그 고기 조각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고기 조각에서 구더기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 어떤 사실 관찰, 자연 현상을 관찰, 그 자연 현상 관찰한 것은 고기 조각에서 구더기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인식은 왜 그럴까? 그래서 가설을 세운 것은, 가설은 파리로부터 구더기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아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자, 병을 2개 준비해서 고기 조각을 각각 집어넣고, 자, 그리고, 하나는 마개를 하고, 하나는 마개를 하지 않고, 자, 보통은 이런 생각들을 하죠. 보통은, 우선, 마개를 막았어. 마개를 막았더니,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지금 하지 않고 마개를 막았어. 그러니까 요 파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개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어. 왜? 파리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대조군.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요 가 내용 위에 있는 것이 대조군 또는 대조구라고도 해요. 이 대조구는 어떠한 처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입구를 천으로 막았죠. 이런 걸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실험군 또는 실험구. 그래서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실험상의 오류를 줄이고 어쩌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일부 책에는 적혀 있는데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을 하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칠판으로 생각합니다. 칠판에 가서 자, 개미는 자기 집에서 나와서 먹이를 물고 다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때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뿌려놓은 어떤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되돌아간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화학물질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개미가. 그리고 돌아갈 때 이것을 감지해서 되돌아간다. 그러면 얘를 지워버려. 그랬더니 20마리의 개미 중에서 2마리만 용케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없으니까 못 돌아갔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처음 세운 가설, 개미는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되돌아간다를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비교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여기서 화학물질을 닦아버리는 것이 실험군이 되고 내버려 둔 것이 대조군이 됩니다. 내버려 둔 게 대조군. 그래서 내버려 둔 것 했더니 돌아왔다. 예를 들어서 20마리 중에서 실험상에 오차일 수도 있고 또 뭐 2마리 모든 우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이런 결과를 보였다면 이제 비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설 개미는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온다. 이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 니코틴이 생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면 쥐를 두 무리로 나누어서 니코틴을 주사해보고, 그래서 니코틴을 주사하는데 쥐의 생리식염수에 녹여서 쥐에게 주사를 해줬다. 자, 그럼 이것이 실험군일까 대조군일까? 실험군은 어떤 처치를 해주는 거죠. 니코틴을 지금 줬어. 어떤 처치를 해줬어. 그러니까 얘가 실험군입니다. 그럼 대조군은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은 내버려둔 것,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런 대조군도 필요하지만, 자, 여기서 니코틴이 생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함이니까 니코틴 여부만 다르게 해줘야 되죠. 이 생리식염수를 주사해주는 행위가 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생리식염수만 쥐에게 주사해주는 이런 진짜 대조군이 필요하죠. 자, 이때 여기서 니코틴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니코틴을 주냐 안 주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야 되죠. 이 쥐의 조건도 똑같아야 되죠. 쥐의 나이, 쥐의 길이, 그러니까 키라고 길이, 아니면 몸무게 이런 것들도 똑같게 해줘야 되죠. 왜? 니코틴이 영향을 주는지 어쩐지 알아보면 이것만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르게 해주는 것을 조작변인이라고 합니다. 조작변인은 다르게 해주는 것. 실험군과 대조군 다르게 해주는 것을 조작변인이라고 하고, 그럼 그 조작변인에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이 니코틴을 쥐에게 주냐 안 주냐 할 때는 니코틴 주사 여부, 니코틴 유무가 조작변인이 되고, 그 니코틴 유무에 따라서 생쥐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실험의 결과, 그것을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니코틴이 생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느냐,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겠죠. 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니코틴이 생쥐의 건강, 조작변인은 니코틴 주사 여부, 그리고 실험 결과 종속변인은 생쥐의 건강. 그러니까 가설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타내질 수 있겠죠. 니코틴이 생쥐의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해되죠?
그럼 이때 니코틴을 제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다 똑같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합해서 독립 변인이라고 하죠. 자, 다시 이제 화면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이 레디의 실험에서는 가설이 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고 뭐 그런 언급까지 없지만 그러니까 그 파리로부터 구더기가 생겼다. 이게 가설이죠. 그럼 파리를 들어가게 하나 해주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 해주고 그럼 내버려 준 것이 대주군. 이래죠? 내버려 둔 게 대주군. 그래서 실제 결과를 봤더니 내버려 둔 것은 대주군에서는 구더기가 생겼고 실험군에서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죠.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알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 실험 결과를 해석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교재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서 고기 조각이 생긴 구더기는 파리로부터 발생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시험에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러한 연역적 탐구 방법의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고 옳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논리력이라면 이 내용들을 다 읽고서 순서대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순서 사실 관찰 및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명 수행, 자료 해석, 이런 결과 정리 및 해석이라고 하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론 도출 또는 및 일반화 이 순서를 외워두고 어떤 실험의 어떤 그 연역적 탐구 과정의 순서가 나오면 그것이 예를 들어 가설 설정인지 아니면 뭐 결론인지 그 옆에다 써놓고 이 순서대로 다르게 순서를 잡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 실험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설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르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실험군과 대조군을 다르게 해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가설의 어떤 그 가설의 그 단어가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잠깐 오른쪽 갈게요. 예를 들어서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가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으면 실험에서는 무엇만 다르게 해줘야 돼? 빛의 세기만을 다르게 해줘야 되죠. 그럼 실험 과정, 빛의 소위 조도,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해준 것들이 실험상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온도를 다르게 해줘요. 실험에 나머지 모든 조건으로 똑같고 온도가 조금씩 달랐다. 예를 들어서 뭐 10도씨가 있고 15도씨가 있고 뭐 20도씨가 있고 등등등. 그럼 온도를 다르게 해줬다.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개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해줬어? 온도를 다르게 해줬죠. 그럼 온도가 국화꽃이 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이 가설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또는 일조량, 빛을 쬐는 시간. 어떤 건 10시간 빛을 비추고 어떤 건 14시간 빛을 비췄다. 일조량을 다르겠다. 그러면 일조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실험 방법을, 실험 과정을 보고 가설을 찾아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는 실험 방법과 이 실험 자료를 보고, 결과를 보고서 결론도 이끌어낼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매우 쉬운 내용이 밑에 하나 있는데, 자, 문제 잠깐 볼게요. 12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를 할 때 조작 변인으로 오른 것은 조작 변인은 실험군과 대주군 다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지 어쩐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뭘 다르게 해줘야 돼?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르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조작 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빛의 세기랄지 그다음에 온도, 뭐 물을 주는 양, 그리고 꽃의 그 식물의 상태 뭐 이런 것 모두 다 똑같게 해줘야 되죠. 그것을 통제 변이라고 하고 그러면 광합성 속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광합성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광합성 속도는 종속 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조작 변이는 1번. 자, 그 다음 문제 2번. 자,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시험 볼 때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걸 고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내용을 뻔히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그 마킹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보세요. 옳지 않은 것 밑줄 쳐놓고 자 할게요. 기억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던 중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곳에서는 포도상 구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사실 관찰이죠. 사실 관찰.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써놨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따로 쓰지 않을게요. 사실 관찰. 사실 관찰.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문제인식이죠. 왜 그럴까? 지금 여기서는 생략도 있습니다만 그럼 왜 그럴까? 그 포도상 구균을 다시 포도상 구균이 잘 자라지 못했죠.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곳에서는 포도상 구균이 잘 자라지 못했다. 그럼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죠. 자, 뭐 생각하였다, 가정하였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설 설정이 되겠죠. 디귿, 조건이 동일한 두 개의 포도당 구균 배양 접시 중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고 그러니까 배양 접시가 있어. 근데 하나는 푸른 곰팡이를 넣고 하나는 넣지 않았다. 포도상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여기다 지금 세균을 배양하는데, 똑같이 세균을 배양하는데,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그죠? 자, 그럼 이때 어느 것이 실험군일까?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 구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그럼 푸른 곰팡이의 유무가 조작변이 되고, 이해되지? 그럼 어느 게 실험군인가? 어느 게 대주군이냐? 푸른 곰팡이를 넣어주는 게 실험군이고 넣어주지 않은 게 대주군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푸른 곰팡이를 넣은 배양 접시에서는 포도상 구균이 증식하지 못했고 여기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했고 여기는 세균이 증식하였다. 이건 실험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지금 생략되어 있고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니은 생각하였다 뭐뭐일 것이다 가설 설정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이 과학자는 연역적 방법으로 탐구를 수행하였다. 가설 있죠? 그 연역적 탐구 방법이죠. 3번 이 실험에는 실험과 대조군이 모두 설정되어 있죠. 맞고요. 4번 물론 이제 기출문제를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태 부분에 가서 저 뒷단에 가서 나오는데 일단 공생이라는 것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함께 산다. 상리,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상리공생이라고 하죠. 강사와 학생도 좋은 상리공생의 관계이겠죠. 무엇을 주고받는지 말 안 해도 굳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생에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공생에는 이제 우리 생명과학 원수준에서 공생에는 상리공생이 있고 상리공생 그리고 편리공생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기생을 별도로 뺍니다만 나중에 대학 수준에 가서는 기생을 공생에 포함시킵니다. 기생은 예를 들어서 기생충과 숙주동물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사람과 기생충과의 관계 함께 살죠. 그래서 대학 수준에서는 이것도 공생에 포함을 시키는데 여기서는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을 예를 들게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이 상리공생. 학생들은 수강료를 내고 그리고 강사는 뭔가를 받고 대신 학생은 수강료를 내는 대신에 공부를 배우고 가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수강료를 안 낸 상태에서 수업을 몰래 듣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그 강사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겠죠. 조용히 있으면.
이 관계가 편리공생이죠. 어느 한쪽 편만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쪽이 피해를 본다. 그것은 기생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수험생의 아버지가 나를 납치해서 가르치는데 돈을 안 줘. 그럼 나는 피해를 본 거죠. 그 학생은 이득을 본 거고. 그런 것은 기생에 해당이 되죠.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상리공생, 서로 이익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했죠. 서로 이익을 주고받은 건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죠. 이런 생물 간의 상호작용은 나중에 해당 부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3번 문제. 어느 과학자의 각기병 연구에 관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각기병은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 각기병이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각기병, 비타민 B1 결핍.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경우에는 이 정도 문제는, 이 정도 내용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 기초 완성만 필요로 하는 아까 그 지역들은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이제 그 다른 지역들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저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치고, 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순서를 또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여기 가부터 마까지 읽어보고서 오른쪽에다가 어떤 단계인지, 연역적 탐구 방법의 어떤 단계인지를 써놓는 게 좋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백미를 먹은 닭은 각기병이 치료되지 않았지만, 현미를 먹은 닭은 건강해졌다. 자, 어떤 건 백미를 먹이, 어떤 건 현미를 먹은 실험이 혹시 있으면 이것이 실험 결과가 되겠죠. 그죠? 자, 볼게요. 계속.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결론 지었다. 결론이라고 적혀있네. 다, 각기병에 걸린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면서 한 집단에는 현미를, 다른 집단에는 백미를 먹이로 주었다. 이게 실험 과정이죠. 탐구 수행. 자, 탐구 설계 및 수행 중에서 탐구 수행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 백미를 먹은 녀석은 각기병이 치료 안 됐는데 현미를 먹은 녀석은 건강해졌다. 이건 실험 자료,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 자료 해석, 결과 분석 또는 자료 해석. 네 번째,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한 물질이 있어서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뭐뭐일 것이다. 생각하였다. 이게 바로 가설 설정 등기가 되겠죠. 가설 설정.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은 것을 보고, 여기가 사실관찰이죠.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나은 것을 보고, 사실관찰.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이것이 오른쪽이 문제인식. 그래서 이 마의 문장은 사실관찰 및 문제인식. 그죠? 그럼 우선 순서대로 바로 잡으면 사실관찰 및 문제인식.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가설. 자, 그러면 그 가설에 맞게끔 실험해야 되겠죠? 그럼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한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럼 현미를 줘보고, 현미가 아닌 다른 걸 줘보고. 그래서 실험한 것이 3번. 그랬더니 가와 같은 결과를 보였고,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순서 바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마라인데 다라고 했으니까 더 볼 필요 없죠. 틀렸죠. 자, 1번. 조작변이는 각기병의 발병 여부이다. 각기병의 발병 여부는 실험에서 발병 여부. 여기서는 이미 각기병에 걸린 닭으로 지금 치료 유무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각기병의 발병 여부는 조작변인도 통제변인도 조작변인도 종속변인도 아니죠. 이미 각기병에 걸린 녀석들을 데려다가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병이 통제변에 해당이 되죠.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각기병에 걸린 놈을 데려다가 실험을 한 거야. 이해돼? 봐봐, 어디 갔어? 각기병에 걸린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하나는 현미를 줘보고 하나는 백미를 줘보고. 그러니까 이 각기병의 발병 여부는 이걸 종속병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건강한 닭이 있어서 건강한 닭이 있었는데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놈은 현미를 주고 한 놈은 백미를 줬더니 현미를 준 놈은 건강했는데 백미를 준 놈은 각기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각기병의 발병 여부가 종속변이 되겠지.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실험에서는 이미 각기병에 걸린 닭을 가져다가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변인도 종속변인도 아니죠. 오히려 통제변인에 해당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기병에 걸린 녀석에다가는 현미를 주고 각기병 안 걸린 녀석에다가는 뭐 백미를 주고 이렇게 실험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알겠지?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 백미를 먹인 집단이 대조군이다. 자, 현미에 각기병 치료물질이 있냐 없냐를 알아보고자 함이죠. 그럼 현미를 줘보고 안 줘보고 그럼 현미를 준 게 실험군, 현미를 안 준 게 대조군. 그러니까 백미를 먹인 게 대조군. 이러죠. 3번 다는 가설 설정 단계에 해당된다. 다는 가설 설정이 아니라 탐구 수행. 틀렸죠? 아까 4번도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념 첫 번째 거에 대한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